1장. 오랜만이네요, 선배님. 출입문부터 요란하다. 침대 바퀴 고르는 소리와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뛰는 소리. 빠르게 지시를 내리고 처치하는 소리가 뒤죽박죽 급박하게 섞였다. 안 그래도 혼란한 응급실은 새로 들어온 응급 환자로 인해 더욱 산란한 악몽에 빠진 것 같았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일까? 서유는 그것만은 제발 아니길 바랐다. 새벽 5시. 어제와 달리 오늘은 자정을 넘기자마자 환자 2명이 줄줄이 죽어나갔다. 새로운 응급 환자가 들어오기 전부터 심정지로 실려 들어온 남자의 침대에서 의사들이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했다. 그 옆에서 한 여자가 오빠를 부르짖으며 울고 있었다. 제발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었는데 하늘이 무심하게도 일정하게 울리는 한가득의 기계음이 들려왔다. 뒤이어 여자가 통곡했다. 정신이 붙어있는 환자와 그 곁을 지키던 보호자들이 고개를 들었다. 상황을 보려고 슬그머니 엉덩이를 떼는 게 보였다. 사망 선고가 들리지 않았음에도 감히 죽음을 떠올린 서윤의 몸이 덜덜 떨렸다. 무슨 이유로 타인의 마지막을 봐야 하는지 최악의 순간이었다. 사망 선고를 내리는 의사의 목소리에 이어 여자의 새된 비명이 들려왔다. 서윤은 마디마디가 하얘지도록 손을 꽉 움켜쥐고 눈물을 참았다.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인만 두고 먼 길을 가버렸네. 불쌍해서 어째. 고슬프게 우는 여자를 두고 생을 달리해버린 남자. 그 마지막을 지켜보던 이들의 입에서 안타까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잠들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왔다고 했던가. 불현듯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들었다. 저녁을 먹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 잠자리에 드셨는데 영영 저 세상으로 떠나버린 영석을 떠올리자 코끝이 뜨겁게 아렸다. 서윤아. 혜순이 눈을 뜨고 서윤을 불렀다. 힘없는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여자의 울부짖음에 묻혔지만 용케 알아들은 서윤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머니, 나 여기 있어. 싱긋 웃으며 혜순의 마른 손을 잡았다. 어디 아파? 서윤의 물음에 혜순이 고개를 내저으며 웃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서윤을 올려다보았다. 의연해 보이지만 혜순의 눈에 가득 서린 불안함의 정체는 저 역시 저리 죽어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었다. 지금 혜순의 눈앞에 있는 하나뿐인 손녀딸 때문이었다. 부모도 없이 가엾게 자란 손녀딸이 완전히 혼자가 될까봐 걱정되고 두려운 것이다. 반대로 서윤의 눈에 깃든 불안함은 오롯이 혜순이 원인이었다. 응급실은 밤낮 가릴 것 없이 환자가 오갔다. 누군가 CPR하고 외치면 의사와 간호사들은 지체할 겨를 없이 침대를 에워싸고 심폐소생술을 했다. 그때마다 심정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여 혜순이 죽음에 동요될까봐 걱정되었다. 서로의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얼른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그런데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했다. 병원의 파업은 벌써 보름을 넘긴 상황이었다. 개원 이래 타 병원보다 낮은 간호사들의 임금과 토요일 근무에도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무 환경, 간호조무사들의 불법 파견 행위 등으로 파업이 일어난 병원은
입원 환자를 받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있었다. 파업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볼모가 된다는 게 안타까웠다. 빨리 사태를 수습하지 않는 병원 측이 원망스러웠다. 조금만 참아, 할머니.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니까 담당 교수님이 곧 차례 날 거래. 조근조근 말을 마친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는 혜순의 성성한 백발을 쓰다듬었다. 혜순을 안심시키려고 한 말일 뿐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그제 담당의가 응급실에 왔을 때 화가 나서 병원을 옮기겠단 말을 꺼내긴 했다. 언제 입원실에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넋만 놓고 기다릴 수 없다고 했는데 담당 교수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뿐이었다. 하필 주말이어서 담당의는 물론 담당 교수의 콧배기도 볼 수 없었다. 벌써 사흘째다. 방사선 치료를 위해 의사가 지정한 날짜에 맞춰 병원에 왔다. 하지만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대부분이 파업으로 빠져나가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실이 턱없이 적었다. 병원 측으로부터 병실이 없어서 응급이 아니면 입원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왔는데도 막상 현장을 보니 당황스러웠다. 퇴원하면서 다시 입원할 날짜에 맞춰 약을 타왔기에 병원에 오지 않고는 당장 먹을 약과 진통제가 없기도 했지만 숨을 쉬는 게 힘들어 보여 무작정 와버렸다. 예약 진료가 아니라 예약 입원이었기에 담당 교수는 만나지도 못하고 응급실로 왔는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바로 입원 결정이 떨어졌다. 하지만 언제 병동으로 올라가게 될지 알 수 없었다. 말기 암 환자와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를 퇴원시키는 상황에도 응급실에서 대기 중인 환자들이 입원실로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 병원을 선택한 후회가 막심했다. 인맥이 좁아 아는 의사는커녕 간호사 하나 알지 못하니 미칠 노릇이었다. 그러니 서윤에게 선택의 여지란 없었다. 이렇게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다행인 걸까? 맞은편에 90세가 넘은 노인은 이곳에서 나흘을 넘기는 중이었다. 그 곁을 지키는 간병인이 의자에서 쪽잠을 자는 것도 못할 짓이라며 내내 투덜거렸다. 그러고 있지 말고 밖에서 쉬었다가 와. 지금도 잘만 쉬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 혜수는 의자에서 밤을 새우는 손녀딸이 안쓰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이다. 80세의 노인이 사흘 밤을 새워도 팔팔한 청춘을 걱정하는 모양새가 처연했다. 바짝 마른 물고기처럼 힘없이 누워있는 혜순이 서윤은 너무 애처롭고 갸륵했다. 동네 할머니들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하고 와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한 게 올 초였다. 머리가 괜찮지 않은데 머리 아래만 아무 이상이 없다고 좋아한 저 자신이 바보였다. 혜순이 갑자기 이불에다 소변을 보고 어제 일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이 불과 석 달 전의 일이었다. 치매 초기 증상인가 싶어 부랴부랴 검사를 받았는데 뇌종양이라는 청청병력의 결과가 나왔다. 위치가 안 좋아 수술할 수도 없을 뿐더러 종양이 크다고 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 결과가 좋았다. 그래봐야 겨우 6개월을 살 거라고 했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3개월뿐이었다. 좋은 것만 봐도 모자란 시간에 타인의 죽음을 바로 곁에서 목도해야 하는 이 상황이 서글프고 또 못내 속상했다. 가만히 있어도 자꾸 가슴이 울컥거렸다. 어린 시절 서윤에게 했듯
혜순의 머리를 쓰다듬자 주름진 눈꺼풀이 이내 감겼다. 나 화장실 다녀올게. 서윤은 금세 얕은 잠에 빠진 혜순에게 나직이 속삭이고 돌아섰다. 순간 흐느낌도 없이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혜순에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없어서 화장실 핑계를 댔는데 채 한 걸음 걷기도 전에 왈칵 올라오는 서러움을 참을 수가 없었다. 실컷 울 수나 있으면 좋으련만 그조차도 서윤에겐 사치였다. 얼른 세수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혜순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근심 걱정일랑 티끌만큼도 하지 않도록 씩씩한 모습만 보이고 싶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몇 걸음 걷기도 전에 하얀 의사 가운에 둘러싸인 침대가 눈에 들어왔다. 조금 전에 들어온 응급 환자의 자리였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서윤의 눈길을 끌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의사부터 새파랗게 젊은 의사까지 마치 회진을 돌 때처럼 한 과가 통째로 내려온 것 같았다. 응급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기에 저러는지 내심 불안해지려는 찰나 환자 앞에 가로막고 있던 의사 하나가 자리에 주저앉았다. 환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다리가 부러졌는지 깁스라도 하려는 모양새가 생명이 위독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곳에서 사흘째 응급실 담당을만 봐왔기에 저 침대의 환자가 보통 사람은 아닐 거라는 난데없는 예감이 든 찰나였다. 피할 겨를도 없이 고개를 든 환자와 눈이 마주쳤다. 설마... 심장이 바닥에 떨어졌다. 점점 커다래지는 서윤의 눈동자와 달리 평온하기만 한 남자의 까만 눈동자에 일순 소름이 돋았다. 그런데도 현실감이 들지 않는다. 실로 믿을 수가 없었다. 이토록 소란한 응급실에서 3년 만에 황제역을 마주하고 있다니. 굳게 담은 입술이며 눈을 가늘게 뜨고 태연 자약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그대로의 황제역이었다. 하지만 서윤이 알던 황제역이 아닌 것 같았다. 살이 빠져서 더 갸름해진 얼굴 때문일까? 제역은 기억하는 것보다 더 근사했다. 냉담하고 무례한 표정이 수컷의 진한 오라를 내뿜고 있었다. 서윤을 이 자리에서 으드득 씹어 삼킬 것 같은 위압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얼음처럼 굳어있던 발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화장실에 간다는 것도 잊고 도망치듯 응급실을 빠져나와 그대로 주저앉았다. 뛰어온 것도 아닌데 숨이 가빴다. 숨을 몰아쉬었는데 호흡이 안정되지 않았다. 마구 조이는 가슴마저 서윤을 괴롭혔다. 어떻게 황제역이 여기 있는 걸까? 무방비하게 길을 걷다 앞서오는 차에 부딪혀 쓰러진 것처럼 눈앞이 아득했다. 갑작스러운 충돌처럼 맞닥뜨린 재회가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응급실 문이 열리고 한 무리가 새벽을 밟으며 걷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완전 대박이지. 나 심장 쪼그라드는 줄. 나도. 교수님들이 왜 여기까지 내려오셨나 했더니 여원그룹 막내 아들일 줄이야.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던 서윤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역시 잘못 본 게 아니었다. 여원그룹 아들인 거 밝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은데 괜히 설레발친 거 아니야? 김학영 쌤이 교수님한테 연락했대. 같은 대학 동기라더니
그 남자는 김학영쌤 전혀 모르는 얼굴이더라? 그렇게라도 얽히고 싶겠지. 그렇지, 그렇지. 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간호사 무리가 화단 구석에 쪼그리고 있는 검은 인형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갔다. 너 들었어? 김경옥 교수님이 붓기 빠질 동안 다리 반깁스 하자고 했잖아. 바지만이라도 환자복으로 갈아입으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위로 찢으세요 하던 거. 멋있기는 하더라만 그 바지 어마어마하게 비싼 브랜드인데 너무 아까운 거 있지. 그런 거 치고 시계는 좀 아니던데? 내가 남자친구 군대 보낼 때 사줬던 브랜드였어. 난 소박해 보여서 오히려 좋던데 뭘. 근데 남자가 뭐 그렇게 잘생겼냐? 이 새벽에도 저렇게 멋진 건 반칙 아니야? 반칙인 건 발등에 금만 갔을 뿐인데 이번에 권하던 교수님이지. 그 남자 여원그룹 아들 아니었으면 대충 반깁스해서 집에 돌려보냈을 거 아니야. 붓기 빠진 후에 아무 정형외과 나가서 깁스하면 끝인데 움직이면 더 붓는다고 깁스할 때까지 입원하는 게 어떠냐면서 굽신굽신 하는 거 완전 꼴사나웠어. 하긴 응급실에서 입원실로 올라가려고 대기 중인 환자가 몇인데 그건 좀 너무하긴 했어. 대기 중인 환자들이야 거의 다인실을 나가기를 기다리는 거고 그 남자는 좀 다르지. VIP 병실이면 하루에 돈이 얼마야. 파업은 파업이고 병원에서는 그런 거물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하지. 입원할까? 글쎄. 축구 경기 중에 태클에 걸려 넘어졌으면 금이 갈 게 아니라 뼈가 똑 부러져서 수술할 정도는 되어야지. 그럼 진즉 수술실에 들어갔을 테고 당연히 이 병원에 입원할 거 아니야. 남의 일이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라. 여기 입원해야 그 남자 얼굴 한 번 더 볼 거잖아. 보면 그 남자가 너한테 반하기라도 한대? 그리고 입원할 상황이었다면 집안의 주치의를 부르지 제발로 여기 찾아오지도 않았어. 하긴 내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봐. 알면 드라마 좀 끊어. 후유증 참 심각하다. 점점 멀어지는 목소리가 깔깔거리는 웃음에 묻혔다. 그 웃음마저 들리지 않을 때야 숨죽이고 있던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하긴 돈과 권력이 우선되는 일이 한두 번이었나. 그래서 재혁과 엮이지 않았던가. 서윤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기계적으로 일어난 서윤이 다시 응급실로 비적비적 걸어가는데 하필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통화 중인 재혁과 눈이 마주쳤다. 심장이 마치 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쿵쿵 울리는 소리가 요란했다. 재빨리 눈길을 떼어내고 앞을 봤다. 재혁을 못 본 척 지나가려 했다. 오랜만이네요, 선배님. 3년 만에 듣는 무거운 저음이 왜 어제도 들은 것처럼 귀에 익은 걸까? 흠칫 멈춰 세운 걸음보다 재혁에게 닿은 시선이 더 빨랐다. 서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시 모른 척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인사가 전혀 뜻밖이어서 당황스러웠다. 사람 개무시하는 건 여전하네. 통화가 끝났는지 귀에서 핸드폰을 떼어낸 재혁이 서윤을 향해 웃었다. 한쪽 입꼬리만 올라간 입술이 조롱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다. 그래도 난 참 반가운데 윤서윤은 하나도 안 반가운가 봐. 전혀 반갑지 않은 얼굴로 시건방지게 웃는 재혁을 보고 있으려니 가슴이 싸늘하게 굳었다. 아, 장렬히 뒤통수를 친 것도 모자라 나를 까고 갔으니 당연한가? 개쓰레기라고 욕하더니 그런 나한테 단물만 쪽쪽 빨고 갔었지, 아마? 입원할 거니? 빈정대는 재혁의 말을 듣고 있던 서윤이
난데없이 물었다. 그러자 재혁이 어이없는 눈으로 서윤을 올려다본다. 궁금한 게 고작 그거야? 우리 할머니 사흘 전에 입원했어야 했는데 파업 때문에 병실이 없어서 아직 응급실에 계셔. 넌 오늘 와서 잘도 병실을 얻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억울해? 전혀. 평생 을로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또 한 번 깨달은 것뿐이야. 썩 유쾌하진 않지만. 서유는 씁쓸하게 웃으며 방깁스한 재혁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예상과 달리 잘려나가지 않은 바지는 종아리까지 걷어져 있을 뿐이었다. 사소한 하나까지 의사가 맞춰줬을 생각을 하니 억울하기보다는 갑자기 배알이 꼴렸다. 한국을 넘어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 중인 여원그룹의 아들과 같은 대접을 받을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다. 여원그룹 아들이면 없는 병실도 만들고 없던 간호사도 투입하려는 의사와 병원 측의 비굴함을 꼬투리 잡아 따져 물어봤자 VIP 병실만 남아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돌아올 게 뻔했다. 입원하라 등 떠밀어도 갈 수 없는 시궁창 같은 현실이었다. 이런 씁쓸함을 평생 갑으로 살아온 남자가 알 리 없다는 걸 알면서 화가 났다. 며칠째 응급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혜순의 생이 더 단축될지 모른다는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린데 고작 발에 금이 간 것으로 입원이라니 화가 나면서 괜한 억울함이 차올라 가슴이 울컥거렸다. 그래서 뻔뻔한 말이 나왔다. 우리 할머니 입원 좀 시켜줘. 이왕이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시켜주면 더 좋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할 자리 뺏어가는 양심 없는 짓은 하고 싶지 않거든. 재혁의 반듯한 미간이 구겨지는가 싶더니 가짠다는 시선이 서윤에게 따라붙었다. 윤서윤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네. 너한테 나는 어차피 양심 없는 사람일 테니까 한 번 더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잖아. 담담하게 말했지만 가슴이 아프게 조였다. 양심도 없을 뿐더러 지독하게 뻔뻔하고 또 이기적이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황제혁이기에 할 수 있는 부탁이었다. 덫에 걸린 짐승처럼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고 체념한 순간에 손 내밀어준 그였다. 가장 간절했던 순간에 서윤의 곁을 지켜주었던 그였다. 그런 재혁을 사랑했던 순간들을 떠올리자 울컥 가슴이 뜨거워졌다. 힘든 순간마다 떠올렸던 다정한 눈빛이 이젠 서늘하게 뒤바뀌어 있었다. 드물게 보여주던 웃음마저 차갑게 서윤을 얼리고 있었다. 그게 당연한데 왜 서러운 마음이 드는지. 미련한 제 모습이 참 추했다. 차라리 그에게 버려졌다면 좋았을걸. 그랬다면 그 빌미로 사정이라도 해볼 테지만 재혁을 무참히 버리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만든 건 바로 그녀였다. 모든 것이 완벽한 재혁의 곁에 초라하게 서 있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게 없었다. 그래서 감히 욕심낼 수 없었던 사랑이었다. 아프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랬는데 이렇게 쉽게 흔들리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눈을 질끈 감았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 남은 미련이 불쑥 두려워졌다. 어쩌나 이제 윤서윤한테 빨릴 단물은 한 방울도 없는데. 재혁의 날선 비아냥거림에 살이 배어나간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서윤은 꼿꼿하게 턱을 들고 물었다. 억울한 거 아니었어? 웃는 낯으로 고약하게 재혁의 비위를 건드렸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처참하게 울고 싶지 않아서 뻔뻔하게 굴었다. 싫다는 여자 안 잡기로 유명했던 황제께서 내게 단물 쪽쪽 빨린 게 많이 억울했으니까 모른 척 외면하는 날 붙잡고 인사한 거잖아. 안 그래? 여전히 겁대가리 없고 호기로워. 천성이 어디 가겠어? 가소롭게 바라보는 재혁의 눈빛에 찬바람이 일었다. 그런 부탁은 네가 좋아 죽겠다던 그 남자한테 가서 해. 그 남자가 아무리 잘났기로써니 여왕그룹 아들만 하겠어? 하. 모른 척 하려고 했다. 재혁이 먼저 인사하고 아른 척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다. 시궁창 같은 현실도 참으려 했다. 부탁해. 부탁 같지도 않지만 부탁이라 해도 내가 들어줄 의무는 없으니까 그만하시죠, 선배님. 딱딱한 말끝에 냉소가 뚝뚝 흘러내렸다. 선배님. 마지막으로 선배님이라고 불러준 게 언제였을까? 다정하게 서윤아, 윤서윤 하고 불러주던 재혁이 냉정하게 선을 긋자 서윤의 눈빛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먼저 아른 척을 하지 않았더라면 남은 줄도 모르고 있었을 미련이다. 무기력한 현실을 앞세웠지만 실은 궁금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3년 전 내 손으로 놔버린 사람에게 할 부탁이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줄 거잖아. 말은 그렇게 해도 끝내는 들어줄 거잖아. 매달릴 때라고는 너밖에 없다는 거 잘 알잖아. 불가능하다고 체념했던 그날 불쑥 나를 구해주었던 너였으니까. 글쎄, 난 필요한 게 전혀 없는데. 너 나랑 붙어먹는 거 좋아했잖아. 받고 싶어서 환장했었잖아. 심기를 건드리려고 내뱉은 말에 재혁이 얕게 코웃음 쳤다. 안 본 사이 우리 선배님은 더 뻔뻔해지셨네. 덕분에. 보기 안쓰러울 만큼 구질구질해. 구질구질해도 내 구멍은 좋아했잖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물고 빨았잖아. 그래서 나랑 못 헤어지겠다고 매달린 거 아니었어? 재혁의 짙은 눈썹이 꿈틀거리고 뺨이 실룩거렸다. 애써 침착한 척하고 있지만 무섭도록 노려보는 시선에 뼈가 시릴 지경이었다. 나쁘다. 참 나쁘다. 윤서윤. 서윤의 말을 어디까지 들어주려나 재혁을 시험하고 있는 윤서윤은 나쁜 년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쌌다. 그것도 봐줄만 할 때의 얘기지. 지금 윤서윤보다 어리고 풋풋하고 섹시한 여자가 많다는 걸 모르나 봐. 다 맞는 말이라 반박할 여지가 없어서 경련이 일어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네. 내게 간택받고 싶어 애가 마른 여자들이 궁녀만큼 많았었지. 그래서 붙여진 별명도 황제였는데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서윤은 고개를 주걱거리며 희미하게 웃었다. 당연히 거절할 걸 예상하고 던진 말이었다. 천하의 황제역이 뭐가 아쉬워서 서윤의 호구 노릇을 할까. 나쁜 년이란 욕을 듣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한 가닥의 희망을 버리지 못한 탓에 실망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어쩌면 미련이 아주 조금쯤은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윤의 못된 기대를 들어주지 않을까 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재혁에게 농락당하고 아프게 버려져 재혁의 억울한 마음을 쥐어주고 싶기도 했다.
그래서 뻔뻔함으로 무장하고 도발했지만 깨달은 거라고는 구질구질한 제 마음뿐이었다. 주제도 모르고 구질구질하게 굴어서 미안했습니다, 후배님. 3년이 지나도 서유는 여전히 가진 것 없는 고아였고 황재혁은 여원그룹의 막내 아들이었다. 재혁의 눈에 하나 남은 가족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제가 얼마나 우스울지 안 봐도 뻔했다. 최악이었다. 그래서 잊히지 않을 재회가 될 것이다. 재혁에게 어차피 구질구질한 여자로 기억된다면 차라리 애원이라도 해볼 걸 그랬다. 지금 서윤에게 가장 소중한 건 혜순뿐인데 빨리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이 공간을 벗어나야 하는데 사뭇 이는 후회에 서윤이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돌아서려 할 때였다. 거래할 거면 더 구미 당기는 조건을 제시해봐. 다시 재혁을 보는 서윤의 눈이 급하게 깜빡거렸다. 재혁은 팔짱을 낀 채 기다란 손가락으로 갸름한 턱선을 그리듯 쓸고 있었다. 나른한 얼굴이 잔뜩 배가 불러 뭘 주어도 흥미를 보일 것 같지 않았다. 서윤은 마른 침을 삼키고 물었다. 원하는 게 뭐야? 재혁의 얼굴이 비스듬히 기울어졌다. 손장난을 그만두고 턱을 괴고 있는 재혁의 새까만 눈동자가 말없이 서윤을 주시했다. 차가운데 마냥 차갑지 않은 눈빛. 위험한데 그게 다가 아닌 재혁의 눈빛에 담긴 감정이 오로지 욕망뿐이기를 바라며 서윤은 말했다. 그게 뭐든 다 해줄게. 뭐든? 그래, 뭐든. 재혁의 입꼬리가 우아하게 말려 올라갔다. 참 쉽네. 조소마저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게 황재혁의 매력임을 잘 아는데 심장이 쿵쿵 뛰었다. 마치 3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이 울림을 재혁은 전혀 모르겠지. 그렇게 딱 좋은 두 사람의 거리. 더는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거리에서 서윤은 주먹을 꽉 쥐고 핸드폰을 드는 재혁을 지켜보았다. 응급실에 있는 김혜순 환자를 세주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고 간병인을 붙이라는 지시를 시작으로 통화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의 시선은 악교처럼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곧 걸려온 전화를 받고 끊을 때까지 변함없었다. 곧 구급차 올 거야. 타고 와. 참 쉽다. 감히 꿈도 못 꿀 일을 10분 만에 처리하는 재혁을 향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1102호, 2시간이야. 재혁의 입원실을 잡아두라는 지시를 들었다. 그러니 2시간 안에 재혁의 병실로 오라는 뜻이었다.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 끝에 재혁이 없었다. 꿈처럼 사라진 재혁의 흔적을 더듬는 사이 코끝이 시큰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알려주지 않은 할머니의 이름이 재혁의 입에서 나온 순간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가슴을 짓눌렀다. 윤서윤한테 빨래 단물은 한 방울도 없다 해놓고 눈물이 날 것 같아 입술을 깨물었다. 문득 지난 기억이 떠올랐다. 지금처럼 서윤의 마음을 온통 헤집어 놓던 과거의 순간순간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이 상황이 거짓말 같아서 떠올리지 않으려 했던 지난 기억을 소환했다. 어제 일처럼 또렷한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서윤의 눈앞을 스쳐갔다.